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돌리는 윤활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죠. 바로 파생 금융 상품의 세계입니다. 이 강력하고도 위험한 금융 도구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와, 박사님,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파생상품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이거군요. 먼저 파생상품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가장 대표적인 선물, 옵션, 스왑에 대해 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이게 윤활유이자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지 그 두 얼굴을 알아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했던 파생상품 시장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박사님, 그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파생 금융 상품이 뭔가요? 이름이 왜 하필 파생일까요? 경제학장 박사,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혜진 씨. 모든 건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파생 상품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달러 같은 통화처럼 다른 자산, 이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파생되어서 결정되는 금융계약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사과 주스 가격은 뭐에 따라 정해질까요? 당연히 원재료인 사과 가격이겠죠? 파생 상품도 똑같아요. 기초자산이라는 사과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사과 주스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파생 상품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생 상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말 그대로 미래의 물건을 현재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혜진 씨가 3개월 뒤에 출시될 최신형 스마트폰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00만 원에 미리 사기로 계약을 딱 해두는 거죠. 3개월이 지나고 막상 스마트폰이 출시됐는데 인기가 폭발해서 시장 가격이 12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혜진 씨는 약속대로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물의 핵심 원리예요. 아하,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현재 가격으로 딱 묶어두는 거군요. 그럼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가로축은 미래의 자산 가격이고 세로축이 이익과 손실입니다. 왼쪽 A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이건 선물을 산 사람의 입장이에요. 약속한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 위로 뻗어나가는 선처럼 이익이 무한정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손실도 끝없이 커지고요. 그럼 오른쪽 B 그래프는 어떨까요? 이건 선물을 판 사람인데 정확히 반대예요. 가격이 내릴수록 이익이 커지고 오를수록 손실이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이 100원을 벌면 다른 한쪽은 정확히 100원을 잃는 완벽한 대칭 구조라는 점입니다. 선물하고 아주 비슷한 걸로 선도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 문제예요. 이 표를 보시면 선도거래는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사적인 계약이라서 상대방이 나 돈 없으니 배째 하고 약속을 어길 위험, 즉 신용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선물 거래는 모든 계약 조건이 딱 정해져 있고 거래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떼먹을 걱정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의무냐, 권리냐, 이 차이입니다. 선물은 만기가 되면 좋든 싫든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예요. 하지만 옵션은요, 특정 가격에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사고 파는 겁니다. 권리니까 어때요? 나한테 불리하면 그냥 안 할래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아,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사고 파는 거군요. 그럼 손익구조가 선물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겠는데요? 경제학장 박사, 정확합니다. 이 4개의 그래프 안에 옵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A 그래프는 콜옵션을 산 사람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이익은 선물처럼 무한대인데 가격이 떨어져도 손실은 처음에 이 권리를 사기 위해 냈던 돈, 즉 프리미엄만큼으로 딱 제한됩니다. 손실이 한정적이죠. B는 반대로 콜옵션을 판 사람인데 이익은 처음에 받은 프리미엄으로 고정되지만 손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볼까요? C는 풋옵션을 산 사람인데 가격이 내릴수록 이익을 보고 올라도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끝납니다.
D는 풋옵션을 판 사람으로 역시 이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한대죠. 선물과 달리 손익이 똑같지 않은 이 비대칭 구조. 이게 바로 옵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의무의 계약이고 그래서 손익구조가 대칭적이다. 반면에 옵션은 권리의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구조가 비대칭적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구분하셔도 오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품은 수합입니다. 이름 그대로 서로 뭔가를 맞바꾸는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사과와 혜진 씨가 가진 오렌지를 서로 바꾸는 것처럼 각자가 가진 금융 조건을 서로 교환해서 둘 다 이득을 보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의 대출 조건을 맞바꾼다고요? 좀 신기한데요? 아니 굳이 왜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경제학 장 박사,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여기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H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S기업이 있어요. 당연히 H기업이 모든 조건에서 S기업보다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더 싸게 빌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자가 고정된 고정금리로는 무려 2%포인트나 더 싼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로는 고작 0.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H기업은 특히 고정금리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합은 바로 이 각자의 강점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H기업은 자기 강점인 낮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S기업은 그나마 자기한테 유리한 변동금리로 빌려요. 그런 다음에 둘이 만나서 우리가 내야 할 이자만 서로 바꿔서 내주자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H기업이 고정금리에서 가졌던 그 큰 이점, 즉 2%의 금리차라는 파이를 S기업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원래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각자의 장점을 합쳐서 더 큰 이익을 만들고 그걸 사이좋게 나눠 갖는 셈입니다. 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선물, 옵션, 스왑 전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들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 왜 뉴스 같은 데서는 파생 상품 때문에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걸까요? 단점은 없는 건가요? 경제학 장 박사, 네, 혜진 씨가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어요. 파생 상품은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밝은 얼굴, 순기능부터 보죠. 파생 상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위험 회피, 즉 우리가 해지라고 부르는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을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까봐 걱정하는 농부, 또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손해볼까 두려운 수출 기업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죠. 또 시장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진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주는 가격 발견 기능도 수행하고요. 한마디로 경제 전체가 더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제학 장 박사?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아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995년 영국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리던 베어링스 은행 파산,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세계 경제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 뒤에는 항상 이 파생 상품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수십, 수백 배나 되는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위험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순간 작은 손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 회사는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선물은 미래의 거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미래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였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합은 서로에게 더 유리한 금융 조건을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와, 정말 복잡한 세계인 줄만 알았는데 핵심 원리를 알고 나니 명확해지네요. 정말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상품도 드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파생 금융상품은 위험을 줄여 경제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로 오가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